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중일 3월입니다. 자유학년제 아직 시행되고 있어서요. 시험이 없는 학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일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문해력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읽은 자료들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수능 만점자.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수능 만점자 중에서 30명을 뽑아서 인터뷰를 담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90%가 꾸준히 습관적으로 독서를 해왔다라고 해온 사람들 모두가 해왔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라고 내세우고자 내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내세우고자 한 게 독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독서를 하면서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참고서 당연히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EBS에서 출판한 책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추론과 상위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근데 정보와 정보를 어떻게 연결짓고 거기서 창의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추론적인 작업에 있어서 독서가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 능력은 사실은 단번에 생기지 않고요. 특히나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영상 정보, 뉴스도 요즘은 카드 뉴스로 나오잖아요. 점점점점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거의 소화된 다 씹어서 소화까지 시킨 그런 정보를 이렇게 꿀떡 삼키는 거에 익숙한 아이들, 저희도 그렇죠, 사실. 그런데 텍스트를 접하면서 쉬운 글부터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글부터 또 어려운 텍스트, 내가 별로 알지 못하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중등이고요. 중등에서도 1학년이 가장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시기죠. 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문해력을 기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해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추론적 사고를 하는 그런 능력이라면 거기에는 여러 방면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중2에서 내신 특강을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훑어주다가 춘향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춘향전이 나왔는데 춘향전 내용은 어려울 거 없지 하면서 어떤 게 기출로 나오는지 빈출 짚어줄게 하면서 들어가려는데 아이가 계속 한 명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 성적 굉장히 좋고요. 평소에도 아주 글 잘 쓰고요. 문장력 좋고 한 아이인데 "왜 멈칫멈칫하지?"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춘향전이 어려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려워?" 춘향이가 그 남편을 이제 일부 종사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내용인데 하니까 텍스트 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씩 하나씩 문장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일단 사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또가 뭐예요?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에 변사또죠. 변학도라는 그 악당이잖아요. 그리고 어사도 여러분 사또가 원래 그 관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사도가 변형된 우리말이라서요. 암행어사도 어사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텍스트에서는요. 그런데 변사또와 어사또가 번갈아 나오니까 이게 누구의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
그걸 보면서 아무리 경제를 알고 법을 알아도 과학을 알고 다른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 와도 고전에서도 또 역사에서도 배경 지식을 채워야 하는 단계구나. 이 아이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친다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넓어진다 생각하면 안 되고 삐쭉삐쭉한 상태를 채워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예 당연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접하는 기회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휘력을 단어장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채울 수도 있겠지만 맥락을 지닌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나라의 언어고 우리나라의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맥락을 지닌 글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어휘력과 독해력과 문해력을 길러 나가는 거겠죠. 거기에 배경 지식이 되는 책들을 다양하게 접하는 그런 시기가 6 학년 때까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1 시간, 2 시간 정도면 소화할 수 있는 내용, 읽고 나서 질문은 생길지언정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 그런 텍스트겠죠. 그렇게 해서 지식의 이제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1 학년은 이제 그 주제를 쪼끔 더 어려운 텍스트로 전문적인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토론이나 설명, 강의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심화시키는 쪼끔 더 저희 텍스트가 어렵게 내려고 노력하진 않지만 중간중간 고등 수준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읽으면 좋은 책들이 이제 2 학년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제 이야기 그러면 이솝우화로 재미있게 배우자 하고 1 학년 때 경제 전반적인 내용을 접해 본다면 그다음에는 국제 거래,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2 학년에서 좀 더 어려운 텍스트로 책을 접해 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심화시키고 그러면서 3 학년에서는 책 한 권을 말씀하셨지만요 원장님께서 그 3 학년이 읽는 책을 학부모 교양교실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 네. 그 책들 속에 보면 정치, 경제, 역사, 예 사회, 도덕 이게 다 들어가요. 한 권에서도 다양한 융합적인 분야가 모두 들어 있어서 그런 사고를 펼칠 수 있고 펼쳐야 하는 책들을 고르게 되죠. 사실은 2-3 학년 때 3 학년 때의 과정이 문해력을 완성하기라는 게 좀 오만하지만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1 학년, 2 학년 때 하다가 지치고 '내 능력이 너무 딸린다.' 생각하거나 혹은 '시간이 없다.' 하면서 약간 2 학년 때까지 하고 학원을 떠나는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3 학년에서의 책들이 조금만 시간 투자하고 조금만 예 힘을 내서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까지의 교양, 배경 지식, 문해력 이런 걸 충분히 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것까지의 단계가 사실은 갑자기 건너뛰어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2 학년 때 3 학년 때 저희 학원에 처음 들어오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하려는 열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읽고 나서 과제를 해 오고 논의에 참여하고 토론을 하고 글을 쓰는 아이들의 어떤 숙련된 훈련을 거친 그 결과물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는데 이걸 사실 아이들의 능력이 출중해 하죠. 한데 해서 그냥 그 저절로 된 게 아니라 6 학년 때부터 뭐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이렇게 연습을 거쳐서 쌓아온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걸 혼자서도 물론 할 수 있는데요. 여럿이 할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재미있게 예 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처음 문제가 되는 게 편독 습관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요. 시간이 있다면 그 분야의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골라서 읽겠죠. 그러면서 아까 그 아이처럼 고전은 접해 본 적이 없다거나 역사는 좋아하는데 과학은 텍스트로 접하기 싫다거나 하는 편독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를 어 다양한 책들을 읽어 온 이제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분야의 책을 이 나이대에 이 학령대에 읽으면 딱 좋겠다 하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리스트인데요.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서 읽게끔 도와주는 거죠.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 갈수록 느끼는데 수능도 그렇고요. 수능에서 언어 영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문학을 쉽게 느끼고 쉽게 하면 이제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 같은 비문학 텍스트를 더 많이 접해 보고 풀어 봐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야말로 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는 이해했는지를 말로 표현해 보고 또 거기에 연관된 다른 문제들, 질문들을 접하고 답해 봐야 한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는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야말로 접해 보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학년 독서는 그런 분야에서요. 그 부분에서 어려운 주제를 접하기는 하는데 약간 소설 등의 좀 더 쉬운 텍스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2 학년, 3 학년은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융합되고 하는 과정이라면 1 학년은 이 다양한 책을 읽어 나가야 되고 시험 휴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책 과학 그 3월 달 과정을 설명드릴 때에도 아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혼자서는 사실 책을 읽고 덮고 '아 재밌었어. 유익했어.'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너무 아깝죠. 텍스트를 읽었으면 인제 이걸 확장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때 어떤 질문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뭐 장르별로 다를 거고요. 또 책의 내용, 난이도 이런 걸로 다를 텐데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 책에서는 과거의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은 몇백 년 전 소설이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이 질문들이 오늘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적재적소의 질문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주는 작업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생각을 전후 관계, 인과관계 상관되는 다른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주면서 강의로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배운 내용을 2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을 1 시간 정도 1 시간 넘게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서 펼치고 정리하고 자기가 직접 표현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활동이 사실 1 학년들은 교과적으로요. 연계되는 도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 1, 2, 3 학년 과정에서 어떤 단원과 연관되는지 저희 그 도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토론 글쓰기 같은 활동이 수행 평가와도 연계되어서 학교에서의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선 채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책을 읽고 훨씬 더 많은 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독후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저마다 어 그 3 시간 수업, 3 시간 반 수업이 길다라고 느끼고 들어오는데요. 한 한 과정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논술하고 하면 '3 시간이 언제 끝났나? 벌써 3 시간이 지났나?' 하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학원에서. 근데 거의 4 시간에 달하는 활동인데도 아이들과 다 각각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욕을 가진 8 명, 10 명, 12 명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더 시너지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책장을 덮으면서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점은 한 권의 책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15 년간 14 년간 살아오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겠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관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갇혀 있는 그 경험 여기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접하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후
전쟁 문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80 년대 90 년대의 아이들이 접해 보지 못했던 시대도 있고요. 더군다나 계층에 있어서 아이들이 속하지 않은 계층의 이야기도 있고요. 뭐 나이대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시선으로는 알 수 없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어 답을 찾아내는 활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답이랑 문제풀이랑 별개로 보더라도 자신의 시선과 관점을 넓힌다는 것, 인생을 접해 보지 못한 걸 이해한다는 것, 이게 인간으로 성숙하는 데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굉장히 좋은 어 활동일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게 이 수업의 묘미고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들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6 학년 때 아이들이 완득이라는 소설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완득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완득이가 가난한 집의 아이예요.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의 고등학생이고요. 선생님이 어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 사는데, 주택이고 옆집에 사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불러다가 "야, 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라면 나왔어. 햇반 나왔어. 가져가." 하고 애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가 오면 막 박스째로 가져가서 다른 사람 나눠 주라 그러고 동네 그 사람들 나눠 주라고 하죠.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다른 단체에서 맡고 있는 활동을 이 아이에게도 시키는 거거든요. 주면서 같이 나눠 주라고 시켜요. 그리고 어 네. 이 옆집에 사니까요. "햇반, 야 너 무슨 맛 햇반 있냐?" 이러면서 "햇반 뭐뭐 있어. 하나 가져와 봐." 하면서 빌려갑니다. 빌려가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건데, 자기 밥 없다고 햇반을 달라고 어 저 옆집에서 큰 소리로 불러요. 그러면 아이가 사춘기니까 아주 싫어하죠. 아주 자기 가난한 거를 남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아, 이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 동주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동주는 어떤 성격인 걸까?"라고 하면 10명 중에 9 명은 다 좋은데 애를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위해 주는 거 좋은데 이런 건 너무 저기 거칠다, 무디다. 성격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명이 이제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있으면 한 명이 햇반이 떨어졌는지 물어보면 안 되니까 자기 거 달라고, 자기도 먹게 달라고 하면서 햇반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살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홉 명이 효과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책을 잘 이해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거칠지만 속뜻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 쟤처럼 책을 읽을 때 이 텍스트를 다른 시선으로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자극을 얻는 거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자극을 얻고, 그다음부터는 소설 텍스트를 다 접하는 태도가, 자세가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나누면서 '아, 이런 생각도 있고 반대쪽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자극,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게 함께하는 독서 활동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이제 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입 밖에 내어서 표현하는 것. 저도 사실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걸 즉석에서 말을 해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도 그걸 사실 30 명이 설명을 듣고 있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달라져서 이제 10 명이서 한 번씩은, 한 번씩이 아니죠 사실, 여러 번 자기가 아는 거를 표현하고 그게 잘 전달됐는지를 점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피고 하는 그런 훈련, 경험,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죠. 그러면서 틀려 보기도 하고요. 틀렸을 때 "틀렸어."가 아니라 '아, 이런 측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면서 고쳐 보는 경험, 이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틀려 보고 고쳐 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메타 인지를 길러가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15 살, 14살 아이들이 바담풍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분명히 뭐 특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맥락을 가진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찬반 토론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쟤는 찬성 쪽이고 찬성 쪽에서 어떤 근거를 말하려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 바람풍하고 있겠지만 바람풍이구나. 이겠구나.'라고 어 듣는 경청의 능력 플러스 이해를 좀 더 잘하는 그런 능력도 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는 사실 그걸 방향을 잡아 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칭찬을 주는데 그 칭찬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발표, 토론, 조별 활동 같은 게 많아진 현대 이 오늘 학교에서의 수행 평가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죠. 다음은 이렇게 중1에서 저희 1년 동안 전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도서를 선정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3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월 프로그램은 과학이고요. 여기는 제목이 제가 넣질 않았네요. 미래를 만나는 시간 과학 이렇게 어 네. 미래와 만나는 시간 과학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과학 4월 21 일이 과학의 날이고요. 이걸 앞서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 저조하지만 학교마다 과학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리고 과학책을 접해 보는 게 사실 특히나 성향이 인문계인 학생들은 스스로 과학책을 접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과학을 교과서나 문제로 접하는 경우에도 책을 한 권의 통으로 쭉 맥락을 가진 책을 읽어 나가는 건 많지 않아서요. 정해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어 생각 이해하고 판별하는 연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미래의 변화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 보자 하는 큰 줄기를 가지고요. 마무리는 문학 작품으로 하면서 과학의 이제 윤리, 과학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해서 그렇게 어 그 전체 과정의 방향을 정했고요. 전체 과정에서의 한 권 한 권의 책은 또 따라서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좋은 점이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중1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책의 3분의 1 이상이 과학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리하라의 다른 책들이 정말 그 구체적인 과학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나 예시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원리 같은 것들이었다면 과학적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1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뒤에 후반부에는 2 정도지만 사실 조금 조금씩 나뉘어져 있어요. 이 나눠져 있는 사례에서 미세먼지, 로봇 그다음에 또 지구 온난화 같은 여러 가지 사이언스 인사이드라고 했잖아요. 과학에 대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파트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워크북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 살펴보면서 앞부분에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사례를 살펴보자라고 이제 수업 목표 2 번인데요. 사례를 들여다보되 과학적 사고를 해 보는 어떤 연습 문제처럼 활용하자라는 그 목표로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책 전체의 결론이죠.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가져올 변화, 영향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걸 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옳을지 혹은 조금 신중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술별로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별로 생각해 보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보고 토론해 보는 그런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과학적 사고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어떤 워크북을 만들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차 뇌과학인데요. 사실은 중등 과정에서는 뇌과학을
어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감각, 뇌의 구조 이런 거를 3 학년 때 잠깐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뇌과학이라는 게 로봇 공학이나 인지 뭐 심리학 이런 거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인데 아이들이 한 번쯤 접해 보고 쉽게 한번 접해 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네, 인간의 뇌가 진화해 온 과정과 뇌의 기능, 뇌과학이 어 발전되면서 인류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뇌과학과 관련된 과학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고 어 뇌과학을 어 안내하는, 소개하는 그런 좀 개요를 접할 수 있는 좀 초반의 뇌과학을 살짝 접해 보는 맛보기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께 분량도 많지 않고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인 책들을 신간으로 고르려고 해서 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책입니다. 다음을 말씀드리면요. 탐정이 된 과학자들이란 책인데 네. 전염병 학자에 대한 책입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 책도 그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됐어요. 작년 거랑 다른 책이어서요. 혹시나 어 저기 언니, 오빠, 형, 누나가 학원을 다녔던 학부모님께서는 개정판이 나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변화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음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고요.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맞서 싸워온 전염병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전염병 학자들이 이번에 코로나19가 어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들이 의사 아니면은 전염병 학자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시민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전염병이 퍼지는 과정을 어떻게 역으로 추측해서 추리해 나가는지, 이런 그 과학적인 사고를 적용해는 하는 그런 하나의 분야에서의 사례를 접하게 되는 책입니다. 4 번에 활동해 봐, 이번에 토론은 없고요. 활동해 봐의 토의 활동이 있는데 재밌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도. 스스로 어 전염병 하나가, 어떤 X 전염병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쭉 줍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주고 나면 아이들이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직접 탐정이 되어서 이 전염병 학자가 되어서 추리해 보는 책입니다. 네, 4 주차는 프랑켄슈타인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과학 윤리에 대해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신이 되어서 인간을 창조하듯이 마치 이 자신이 신이 되어서 괴물 하나를 창조하게 되는데, 그 괴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그때 그걸 통해서 다시 역으로 인간의 본성과 그다음 과학자의 사명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죄송합니다. 푸른숲 주니어에서 축약한 아동용 책은 아니고 청소년용 책이에요. 빅터 프랑켄슈타인 책이 400 페이지거든요. 너무 분량도 많고 사실 중간중간에 약간 200년 전에 어 예스러운 말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어려워서요.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편집한 그런 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워크북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저희 학습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2 학년 팀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라 저는 워크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서 기록표 작성을 해 와서 간단하게 책 내용을 자신이 정리하게 되고요. 이말하니를 통해서 어휘, 한자어, 한자성어 이런 것들 접해 보게 되고요. 자를 걷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독서 상태, 여기는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독서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텝, 여긴 to만 나와 있는데 to도 이렇게 제시문을 따로 주고 나서 그것에서 중심 문장 골라와서요. 그다음에 1 번, 2 번의 문제들, 자신이 사고해야 하는 좀 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 풀게 되고요. 그다음 발표도 해 보게 됩니다. 그 후에 토론과 논술, 이번에 논술은 논설문은 아니고 요약하기,
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아이들이 베스트 컬렉션 8권 국어 교과서 토론하기를 했기 때문에 텍스트 읽고 요약하는 핵심 내용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 봤을 것이므로 이렇게 또 실전에서 과학 텍스트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 이거는 수업에서 제가 듣고 기억에 남아서 정리했던 생각들인데 예 수업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 학년에서 책 읽기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때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수업하고 나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니?" 하고 가정에서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중1 워크북은 이제 정규 워크북이어서 지금 송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행이 되고, 3월에 이제 중2 같은 경우에는 첫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특별 워크북이어서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박장면 팀장님 화면 공유요. 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2 팀장 박창명입니다. 2022년 CNA 논술 중2 이제 2월 워크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저희 이제 3월 워크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죠. 이제 제목은 국어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워크북의 구성이라든가 수업 목표가 이제 앞에서 중1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어떤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문해력이라든가 참여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컨셉이었다면은 이제 그 교육 과정의 변화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학교 일정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중2로 넘어와서 이제 4월에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중학생이 된 후에 첫 번째 내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 국어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런 변별력 문제가 생기면서 국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처음 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이제 국어 시험 관련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문학 중에서도 시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잡힌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맞춤법, 문법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이제 뭐 기본 개념 숙지하기가 좀 힘들고 어떤 원리 이해가 힘들다 내지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좀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임시로 전환을 했지만은 원래 같은 경우는 한 30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원래 주관식 서술형 문제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꼭 시험 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머릿속에서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굉장히 어휘를 잘못 써가지고 감점 내지는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제 내신 대비 특별 이제 워크북 개념으로 그런 시문학과 문장 맞춤법 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와 워크북 내용 이제 말씀드릴 때 기존의 워크북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이제 학습 목표, 수업 내용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3월 워크북의 학습 목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맞춤법을 비롯한 문장 쓰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시 문학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 틀을 이제 그 개념과 원리를 확실하게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이제 교양 이제 확장을 위해서 시를 읽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컨셉이기 때문에 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시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독해를 하고 이런 어떤 특정 개념이라든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주차에서는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관련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 문법 구성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교과 내신과 연계해서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미리 시험 치기 전에 대표적인 유형이라든가 그 문제 푸는 요령 등을 조금 숙지를 해서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목표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중등 교과 목차 과정에서는 이제
1주차, 2주차 시 같은 경우는 중등 국어 2학년 1학기에서 보통 3단원쯤에 이렇게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해서 시 관련 이 작품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3, 4주차에 저희가 배우게 되고 이제 중등 2학년에서는 보통 2학년 2학기쯤 해서 2단원, 3단원으로 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주차, 2주차 선정 도서는 EBS 필독 교과서 시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수업에서 했던 책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 저희가 독서가 뭐 교과 내신 내지는 학생들의 교양과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이라든가 교양도서라든가 소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긴 서사를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문해력을 키우는데 좀 중점을 맞췄다면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스토리텔링 책이 아니라 좀 이제 문제집 내지는 해설서에 좀 가까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시를 읽더라도 좀 교과서 외에 여러 가지 시 작품이 수록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시 전반에 대해서 뭐 길게 보고 좀 이렇게 교양 위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번 3월 워크북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좁혀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시 작품의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을 키우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는 시 문학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 비유법이란 무엇인가, 시에서 화자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시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시적 화자가 작품 내에서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뭐 한국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를 어떠한 어조, 말투를 통해서 전달하는가, 그것이 독자의 감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외제적 관점 틀을 도입을 해서 이제 시 작품을 쓸 때 그 작가가 이제 당대에 처해져 있던 어떤 시대적 상황,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시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게 또 독자가 시를 읽고 감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험 빈출 문제에 응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풀고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2주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 작품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 1주차는 내용은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이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전후기까지 활발하게 창작된 고전시가 시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제 조선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같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널리 향유된 그런 배경, 그리고 그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주제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가진 어떤 문학의 보편성, 그리고 시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뭐 주제의식이라든가 시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는 1주차에서 잠깐 이제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외제적 감상 틀과 내재적 감상 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빈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복기를 해보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주차, 4주차는 이제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책을 역시 2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나 특히 이제 글쓰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문장을 쓸 때 개념적으로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 혹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 이런 방식으로 쉽게 저지르게 되는 어떤 문법적 오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한글 맞춤법이 어떤 원칙, 원리로 구성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업 내 발표라든가 이제 문장 쓰기 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좀 복기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 자주 저질렀던 오류들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서는 표준어 원칙의 기본 구성,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이제 중등 국어 과정에서
그 문법 구성 원리를 배울 때 그냥 기계적으로 쓱 외우고 나서 이제 소리대로 적는 건 무슨 뜻인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는 무슨 원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라든가 책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랑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단어의 개념, 그리고 단어가 이제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단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파생어 내지는 합성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어떤 파생어나 합성어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분해해서 문법적인 원리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언, 동사나 활용사가 이제 기본 형태에서 그치지 않고 문장의 의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태가 변하는 그 활용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학생들에게는 문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 요소기도 한데, 그 문법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그런 문법적 요소를 막 숙지를 하면서 따라가기도 굉장히 벅찬데, 갑자기 그거를 겨우 좀 숙지를 했다 싶으면은 사실은 이런 예외도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알아봐야 됩니다라고 사례가 나오면은 그걸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언의 활용 요 파트를 할 때에도 기본의 규칙에 맞지 않는 불규칙 활용의 용례를 조금 알아보면서 학생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숙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으로 요 맞춤법 요소들을 다 활용을 해서 수능 기출 문제 혹은 중등 내신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문제 유형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수업 내용을 복기하고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호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어렴풋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만, 요거는 저희가 일반 그 독서 토론 수업에서도 이제 학생들 뭐 숙제해온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은 원고지 쓰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어중간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띄어쓰기라든가 표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술형 문제라든가 주관식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인데,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그런 어떤 문법적 요소를 그냥 아니 뭐 내용이 맞으면은 요건 맞다고 해주자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칼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맞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표현이 잘못됐으니까 감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부분을 표현을 못해서 그냥 선생님의 자비에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가능한 한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확실하게 자기 능력을 검증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잔실수를 줄이고 문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학생들이 글쓰기 할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이제 그 표기법과 그다음에 실제 발음이 좀 차이가 났을 때 어떤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발음만 갖고 원 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를 이제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띄어쓰기를 단순히 이제 감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법 띄어쓰기가 어떤 원리를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문장에서 띄어쓰기를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학생들이 그 띄어쓰기에 적용되는 문법적 원리, 그리고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문장 부호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고 문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를 이해해보고, 역시 문장 고쳐쓰기 등을 통해서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워크북 내용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시나 문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 수업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이 시라는 그 문학의 장르가 일반적인 뭐 소설, 수필 같은 스토리텔링 장르들 혹은 뭐 비문학, 교양도서를 읽었을 때 나오는 비문학 지문과 내용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뭔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의식이 있고 그거를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라는 그 큰 틀은 똑같지만은 그 안에서 시라는 장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분량을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확 줄여가지고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든가 혹은 그 압축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법이라든가 이런 시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었을 때 처음 뭐 이런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잡히지 않는 과정 그 수준에서 읽다가 보면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어떤 기승전결이 이해가 안 된다. 내지는 이 어떤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라든가 감성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잡아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해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가지고 뭐 분석 개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이라든가 수필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으면은 그 부분을 다른 이제 그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넓게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잘 배우면은 그거를 세 가지, 네 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오는 특수한 개념을 이제 다른 그 문학 갈래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따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또 숙지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쉽게 숙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숙지를 해놓자. 이렇게 상대 순위를 매기다 보면은 이제 시 관련 이제 학습 시간이라든가 뭐 공부하는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시험 준비를 하려고 딱 펼쳤을 때 뭐 시 개념에 대해서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 압도당해서 그냥 숙지를 잘 못하게 된다든가 혹은 그걸 숙지를 할 때에도 그냥 교과서 내용에 줄 끄면서 단순 암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세이브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시 제시문을 통해서 그때 배웠던 부분을 이 구절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저장해놨던 내용이 로딩이 안 돼서 탁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좀 워크북에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문법 공부 같은 경우도 일단 문법이라는 개념을 보는 순간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 역시 어떤 양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스토리텔링 해석 내지는 비문학 독해랑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충실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역시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숙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에서 배운 숙지를 단순하게 암기를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그 문장에서 잘못된 문법 오류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에 적용해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위주로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걸 좀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실제 뭐 국어가 됐건 어떤 과목이 됐건 자기가 뭐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그때 배웠던 문법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문장 쓰기 자체를 안 할 뿐, 잘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문장 쓰기에서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응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시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머릿속에 세이브돼 있던 부분을 좀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거를 꺼내서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크북에서 최대한 많은 좀 문장 쓰기를 하면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 문장에도 적용해보고 저 문장에도 적용해보고 다양한 그 문장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요거를 학생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 첫 번째는 이제 도와줄까 파트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독서 수업에서는 이 도와줄까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이제 작가의 어떤 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도서와 관련된 어떤 시대 배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정 도서의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인트로 개념으로 가볍게 읽어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좀 개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기본 개념이 굉장히 양적으로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문학 그 국어 갈래에서 좀 활용되지 못하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와줄까 분량은 일반적인 워크북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문학에서 쓰이는 다양한 이론 개념들 그 다음에 맞춤법
내지는 문장 쓰기에 필요한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과 그 용례들을 좀 많이 수록을 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사들이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를 먼저 같이 쭉 읽고 해석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가 점검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논의 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잘 읽었니 내용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일반 도서 수업의 경우 요 잘 읽었니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발췌독이라든가 편의적인 독서를 막기 위해서 뭐 소설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승전결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 파트들을 쭉 이렇게 문제풀이 형식으로 한 6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 정도 내면서 학생들이 독서를 꼼꼼하게 했는가 사실 확인에 가까운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 워크북에서는 선정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는 원래 뭐 문제풀이 이게 그 내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객관식 위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너무 객관식 위주로 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좀 놓치게 되는 게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 개념의 어떤 원리라든가 적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생기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은 감에 의거해서 예전에 이런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런 유형의 답을 찍으니까 이게 맞더라, 맞을 확률이 높더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이해는 못했지만은 눈으로 쓱 훑어봤을 때 왠지 이게 조금 틀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혹은 굉장히 테크닉적인 요소로 봤을 때 뭐 1, 2, 3, 4번이 맞으니까 5번이 틀렸겠지, 소거법을 적용해서 푸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쭉 풀게 해놓고 나중에 답을 매겨보면은 뭐 100점 만점으로는 애들이 대부분 85점이라든가 90점이라든가 높은 점수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이랑 복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자, 이 문제를 왜 5번을 찍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고 말해버리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어물어물 발표를 못하고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내지는 다른 게 다 틀렸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내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과서 위주로 거의 대부분의 제시문들이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든가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복기를 잘 하고 정리를 잘 하면은 고득점을 받게 설계가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모의평가라든가 수능을 풀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학생들이 원리라든가 적용법을 다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과서 바깥에 있는 제시문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서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동안 달달달달 암기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턱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이 파트에서는 최대한 좀 피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 문제 위주로 가서 그 아까 앞부분에서 도와줄까에서 나왔던 기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확인하는 문제를 내되, 이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오른표기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울다라는 용언에 활용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야 될 때가 있다. 그 이유를 역시 찾아서 적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왜 이렇게 활용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이제 문장으로 풀어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선정 도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도서에 나와 있던 어떤 원칙 내지는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볼까에서는 조금 이제 큰 틀에서 1주, 2주 차는 시문학, 그리고 3주, 4주 차는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정도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내용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시문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 학생들이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좀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시문에 대한 충실한 독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시문 내용을 잘 요약 정리를 했는가, 학생들이 기본적인 이해가 잘 되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두루두루 또 학생들끼리 발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강사와 학생이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왜 그런 생각을 왜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가, 혹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이 쓴 답안을 한번 돌아볼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학생들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 1주차에서 이제 스텝 3에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외제적 관점에서 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문제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 정리와 요약 정리를 중심으로 추론을 좀 얹어놓은 문제죠. 제시문 가에 시가 있고 제시문 나와 다는 그 시와 관련된
뭐 시대적 배경 그리고 화자 그 작가의 생애 이런 것들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충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시에서 왜 이런 구절을 썼는가 추론해서 적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 제시문은 아니지만은 다른 그 바로 옆 제시문에서 역시 시가 그 시대적 배경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창작되었다. 요거를 고려해서 역시 시에 나오는 화자가 표현하는 구절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작가의 생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같은 독해를 하겠지만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 어떤 구절의 의미에 대한 추론 같은 경우는 학생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한 8명 정도 같이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허락하면 8명의 이야기를 고루고루 다 들어보고 혹은 뭐 강사가 큼직큼직하게 학생들의 그 발표가 어떤 주제, 어떤 키워드로 묶이는가 요걸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대표로 8명 중에서 한 4명 정도, 3명에서 4명 정도를 뽑아서 자기 팀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게 한 다음에 좀 이야기 그 논의 방향이 다른 친구들이랑 즉석에서 토론을 붙여본다든가 혹은 강사가 좀 반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든가 다른 사례를 조금 요구해본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왜 다른 감상이 나오게 되는가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답변과 내 답변을 비교를 해보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오류가 있거나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있다면은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활동해봐 같은 경우는 이제 C는 아니고 3, 4주차 문법 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해봐에서는 수업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2명 내지는 3명 단위의 팀으로 묶어서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그 참여 활동을 통해서 복귀하는 걸 큰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왜냐하면은 맞춤법 관련된 응용 부분을 학생 혼자서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이도라든가 시간의 부담을 느끼고 학생들이 좀 기계적으로 답안을 쓰게 되거나 내지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세요라고 그냥 강사의 지도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좀 뭉치게 만들어서 좀 협업 활동을 통해서 논의를 나누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카톡으로 남긴 채팅을 이제 맞춤법 요소를 문법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구어체라든가 뭐 일상어를 이제 문법에 맞게 다양하게 한번 고쳐보고 이제 그걸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학생들끼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참여 활동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장 쓰기를 적용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좀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주차에 나오는 활동 해봐고요. 4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단편 소설의 한 단락을 통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요거를 역시 팀 활동을 통해서 이 제시된 문장에서 뭐 문장의 그 작품의 감성 표현에 꼭 필요한 사투리를 제외하고 이제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찾아서 한번 수정해봐라.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팀의 답안이랑 비교를 하고 마지막에 강사가 가이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왜 다른 팀들과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맛보기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의 내용을 이제 다가온 국어 내신에 나오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풀이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1주차, 2주차 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학교들 그 내신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의 유형을 저희가 분석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을 좀 적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앞부분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서 스텝까지 숙제를 해오고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요 워크북에 한정해서 일반적인 논술이라든가 토론 대신에 요거를 실제 시험 치는 것처럼 시간 재가면서 같이 풀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강사랑 해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오답이 있으면 이 오답을 왜 틀렸는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맞추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학생들이 틀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오답 정리를 하고 유형 정리를 할 때에는 어떤 걸 중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복기하면서 학생들이 다가온 내신에 대비해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내신 시험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역시 시에도 뭐 참여 활동 같은 걸 넣을 수는 있지만은 요 워크북의 목표 자체가 이제 뭐 학생들 시 쓰기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양적인 지식 그런 걸 쌓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시를 바탕으로 내신 문제를 풀 때 뭐 유형 익히기 이런 게 조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 부분에서는 요 내신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법 문장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활동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반면에 문제는 조금 한 10문제 정도로 맞춰 놓되 그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뭐 고등학교 모의평가라든가 수능 기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이런 맞춤법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암기 위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맞춤법으로 응용 문제를 만들면은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혹은 어떤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에게 좀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3월 내신 대비 워크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